이번 달 소비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조금씩 떨어졌다가 단숨에 이를 만회할 정도로 개선세가 컸는데 이 와중에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우선 이번 달 소비 심리 수치로 전해주시죠. 네,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는 112.4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9월과 10월 연달아 하락하다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달에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 경기 전망이 102.8포인트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현재 경기 판단과 가계 수입 전망, 생활 형편 전망 항목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CCIS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 대비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소비 심리의 상승은 이후 실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만한 대목인데 다만 집값 전망이 여전히 높은 건 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달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내렸지만 6.27 대책 직후인 7월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지수는 지난 9월 112에서 지난달 122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조사가 10.15 대책 후 4주가량 지나서 조사해 다른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전망은 6.27 대책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이달 98로 여전히 금리 인하에 무게를 뒀지만 지난달보다는 3포인트 올랐는데요.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번 소비 심리 회복에는 단기적으로는 한은의 이야기처럼 관세 협상과 경제 성장세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거기서 시계를 조금만 더 앞으로 돌리면 소비 쿠폰과 같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하며 적절한 시점에 재정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하입니다. 네, 일단 우려되는 대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IMF가 우려했습니까? 네, IMF는 무역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되는 등의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이는 9월 기준으로 최근의 환율 상승세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IMF는 또 한국이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수출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품목 의존도를 낮추고 AI 도입과 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 성장률 수치 전망은 다소 긍정적으로 봤죠. 네,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0.9%, 내년 1.8%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내년 전망치의 경우 우리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IMF는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또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과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게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기존 화폐에 기반하는 자산이라는 이유로 한국은행이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참전한 영향인데 이게 금융위원회와의 힘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제일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감독 권한이던데 우선 금융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 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공동 권한을 인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한국은행에도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행사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권한뿐 아니라 금융위에 대한 명령권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 명령이나 거래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선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니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네, 한은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은이 개입하려는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매입 매각 등으로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또 상승 하락 압력이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입장 때문인데요. 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 확대가 되면 외환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불법 거래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융위와 한은은 발행사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홍콩 ELS 사태로 은행들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판매를 멈춘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도 상품은 팔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목표했던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당초 거론됐던 9월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지금 당국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네, 당초 지난 9월 발의로 예정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 16조와 32조의 개정안이 다음 달 말에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개정 대상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관리 책임과 금융상품 비교 공시 등을 규정한 법규인데요. 개정안은 금융사가 법에 적힌 최소 기준만 지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 원칙을 만들고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체계적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사들이 이 원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내부 통제 기준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공개하도록 법령에 명시합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달은 필요합니다. 네, 다만 지금도 은행들이 규정상으로는 고난도 상품을 팔 수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금소법 개정과 홍콩 ELS 제재가 모두 끝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판매 시점을 빨라야 내년 3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준칙 등의 개정은 완료가 됐지만 금소법 개정까지 완료가 되고 그 내용까지 은행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난 뒤에야 안전하게 ELS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마다 ELS 판매 재개 시점을 제각각 계획하고 있지만 홍콩 ELS 제재안 확정 이후에 재개하겠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ELS 오프라인 판매 채널 인테리어 공사 계획이 제일 빠른 은행이 다음 달 말에 예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은행도 판매 재개 시점은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허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수익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죠. 증권업계 1위인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을 굴리는 개별 펀드들 중 성과가 부진한 상품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수익률 낮은 펀드 상품에 혹시 내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한투증권이 공개한 실적이 안 좋은 퇴직연금 펀드 어떤 겁니까? 네, 한토증권은 올해 3분기 기준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5개 펀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토증권은 금투회사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퇴직연금 공모펀드 중에서 부진한 펀드 리스트를 분기마다 공개하고 2개 분기 이상 경고가 누적이 되면 신규 매수를 중단하는데요. 이번에 경고를 받은 이 5개 퇴직연금 펀드는 미래에셋 운용의 미래에셋 클린테크, 신한자산운용의 신한K컬처, 또 신한코리아 롱숏, 우리자산 운용의 우리아티젠 글로벌 그로스, 또 삼성운용의 삼성퇴직연금 인도 중소형입니다. 한토증권은 기간 수익률과 또 벤치마크 대비 성과, 또 자금 유출입 등을 따져봐서 부진한 펀드를 골라내고 해당 운용사에 통보함으로써 상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래에셋 클린테크의 퇴직연금 클래스는 2021년 설정 이후 마이너스 13% 손실을 봤는데 비교지수인 벤치마크는 27% 이익을 거뒀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경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한투증권이 안 팔겠다는 펀드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개 분기 연속 경고를 받아서 이번 달 18일부터 한투증권 판매 라인업에서 제외된 퇴직연금 펀드들도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또 VI, IBK 자산운용의 퇴직연금 상품들 한 개씩이 대상입니다. 이들 판매 제외 상품들은 신규 매수가 중단이 되고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면 추가 매수만 가능합니다. 한투증권이 판매사로서 이 퇴직연금 수익률 좋은 상품들을 엄선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3분기 기준으로 한투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8조 6천억 원대로 18조 8천억 원대인 삼성증권의 역전당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저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 범위가 넓어집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도 가입길이 열리는데 이 말은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전망의 확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재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내후년부터나 바뀐 기준이 적용되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우선 변경되는 내용이 뭡니까? 네, 현재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는 겁니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서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서 가입시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뀜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편됩니다. 네, 다만 재정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재정 상황이 썩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소진 상태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업급여 개정은 올해 2,330억 원, 내년에는 1,320억 원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 감사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기금은 8개월 만에 고갈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정부가 올해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중에 일부를 뽑아 공시에 검증을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퇴짜를 맞았다고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총 몇 곳이나 퇴짜를 맞았던 겁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자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773개사 중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신, 플랫폼 분야 40곳을 꼽아서 공시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과반인 21개 기업이 이달 중순까지 의무 수정 공시 요청을 받았는데요. 당시 명단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재공시 목록을 보니까 삼성전자와 카카오 모빌리티, CJ E&M, 쿠팡 등 큰 기업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위원회 검증 결과 이들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현황 등 주요 항목에서 오차율이 실제와 5% 이상 벌어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을 3,562억 원에서 3,478억 원으로 정정했고 정보보호 인력도 13,835명에서 13,627명으로 줄여서 다시 공시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인력을 4,054명에서 3,976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다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소속돼 있는 공시 전문가들도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취재 결과 그동안에는 공시검증 대상에 맹점이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예산의 한계로 주로 자체 점검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정부의 공시점검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올해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플랫폼 등 대기업들을 위주로 선정한 결과 상대적으로 공시검증 사각지대에 있던 큰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보보호의 공시 취지가 시장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 유도인 만큼 기업 규모를 불문한 공시 검증 강화와 기업별 오류 예방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최근 연일 1,000만 관중을 동원하는 등 프로야구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이를 중계하던 티빙이 900억 원 통큰 베팅을 하면서 계약을 5년 연장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넷플릭스 천하에 자기 영토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우선 연장 성공한 계약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KBO와의 협상에서 뉴미디어 독점 중계권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계약이 2026년까지 3년이었는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더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티빙이 5년 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반문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꼽힙니다. 아직 큰 틀에서의 합의라 세부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에 따르면 1년 900억 원꼴로 총액은 4,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계약 당시 연평균 450억 원이었는데 무려 2배나 뛴 겁니다. 티빙은 이번 계약으로 실시간 중계권에 더해 영상에 대한 국내외 판권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의 자금 투입은 사실 티빙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깔렸겠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중계권은 넷플릭스 등에 밀리던 티빙을 살린 1등 공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티빙이 중계권을 따낸 이후 프로야구는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2시즌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실적으로도 증명되는데요. 3분기 기준 CJ E&M 당기 순이익도 1년 전 5천억 원 적자에서 790억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티빙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11월 1주 활성 사용자 수는 255만 명으로 쿠팡 플레이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치지직을 필두로 중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통큰 베팅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원전과 방산,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에 우리 측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우선 원전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튀르키예와 양해각서를 맺은 분야는 원전과 도로 인프라, 보훈 등 모두 3건입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북부 지역인 시노프의 제2의 대형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용지 평가와 금융 사업 모델 설계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3년 시노프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는 예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노프 원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제외교 관련 성과 또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서는 방산 분야의 논의가 있었죠. 네, 공군 1호기에서 진행한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첫 번째 방문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와는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UAE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 돈 22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집트로부터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공사 참여 요청을 받았다며 공사비는 3조 원에서 4조 원대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의 만남에선 조선업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실제 협상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오는 27일 우주로 날아오를 예정인 누리호 4차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이 조금 전 완료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그간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 산업이 민간으로 이양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발사 성공 여부에 더 이목이 쏠립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다만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지연됐죠. 그렇습니다. 당초 누리호 4차 발사체의 이송은 오전 7시 2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흥나로 우주센터에 8시를 전후로 비가 예보되면서 기상 상황을 더 확인하고 이송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요. 오전 8시 30분 발사준비위원회는 기상 상황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오전 9시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리호는 트랜스포터라고 불리는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서 시속 1.5km 속도로 이동했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42분 이송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하늘을 향해 발사체를 세우는 기립 작업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의 전원과 추진체 공급을 위한 설비 연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사체 제작에 처음으로 한화가 키를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 2, 3차 발사와 달리 이번 발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를 주관했습니다. 한화는 각각 내년과 내후년 예정된 누리호 5차, 6차 발사에도 제작과 조립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사가 그간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 개발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는 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체 발사는 오는 27일 오전 0시 55분쯤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엔비디아가 AI 거품론을 비롯한 각종 논란들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거품론에 불을 지핀 마이클 버리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직접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보냈는데요. 우선 거품론과 관련해선 AI 스타트업은 비용 투자가 커서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되지만 잠재 시장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3분기에 매출 채권이 늘어난 데 대해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수금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53일로 과거 장기 평균 52일과 유사하고 2분기 54일보다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분기 재고 증가에 대해선 신제품 블랙의 출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재고를 비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수요가 둔화하거나 고객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겁니다. 엔비디아가 특정 AI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사들이는 순환거래 의혹에 대해선 매출의 극히 일부만 스타트업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구조적으로 매출 부풀리기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거품론을 굽히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현지 시간 24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5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집값에 거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AI 기업들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어서 닷컴 버블 때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버리는 닷컴 버블 직전 아마존의 주가 하락에 베팅에 성공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나는 다시 돌아왔고 함께해달라면서 시장 전망과 자신의 주장을 담은 유료 뉴스 채널 뉴스레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